별 4개를 단 한 남자가 헬기에서 내려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연병장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 할머니가 무릎 꿇고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을 주워 담으려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300명의 장병들 앞에서 재생되는 그 영상 속 할머니는 바로 합참의장 백승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 군 최고 수뇌부인 그의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루 전 새벽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의 작은 식당에서 한 노인이 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말순 할머니는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커다란 무쇠솥이 푸르른 불꽃을 받으며 끓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돼지갈비찜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주걱으로 조심스럽게 저어가며 간을 맞춰보았습니다. 짠맛, 단맛,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진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이 갈비찜에는 평생 요리를 해온 할머니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는 고운 것으로 골라서 썼고 간장은 3년 묵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설탕 대신 배와 사과를 갈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냈고 마지막에는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고소한 향을 더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그 손이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서진아, 할머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그 도시락통에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닥에 따뜻한 밥을 깔고 그 위에 갓 완성된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갈비고기가 부드럽게 발라질 정도로 완벽하게 익어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갈비찜 위에는 삶은 달걀 반쪽과 당근으로 만든 꽃 모양 고명을 예쁘게 올렸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넣었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신맛이 일품인 그 김치는 서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각각의 반찬은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용기에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따로 담았습니다. 서진이가 국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간은 맞는지, 서진이가 좋아할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 할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조끼 대신 깔끔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만큼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시락을 보온 가방에 넣고 그것을 다시 큰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서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도 함께 넣었습니다. 군인은 단 것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6시 할머니는 첫 번째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해 최전방 부대까지는 무려 3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평소 멀리 나가본 일이 거의 없던 할머니에게는 낯선 모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도시락을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흔들림에 도시락이 엎어질까봐 조심조심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라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입대하던 날이니 벌써 6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컸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탄 것은 오전 7시 반쯤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들판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할머니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오래된 버스 안은 더욱 후텁지근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풍경을 보며 서진이가 이런 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도시에서 자란 손자가 이런 외진 곳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더욱 짠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장인들이었는데 할머니처럼 이른 시간에 먼 길을 떠나는 노인은 드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버스는 작은 시골 버스였습니다. 승객도 몇 명 되지 않았고 버스 기사님도 할머니를 보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서해 부대 앞까지요. 아, 손자 면회 가시는군요. 요즘 젊은이들 고생이 많아요. 기사님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더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도로를 따라 버스가 달렸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민가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이가 정말 이런 외진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할머니는 서해 최전방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한여름 뙤약볕이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긴 여행으로 이미 땀에 젖은 할머니는 더위에 숨이 막혔습니다.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진 부대의 외관은 생각보다 훨씬 삼엄하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위로는 가시철 조망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경계초소에서는 군인들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우리 서진이가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시에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손자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얼굴의 땀을 닦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도시락을 꼭 안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거대한 부대 앞에서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위병소라고 쓰인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건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군복을 입은 장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신태열 대위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하지만 신태열 대위는 고개도 들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서 작성하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 면회 신청서요? 그게 뭔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태열 대위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군인다운 바른 자세와 단정한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원하시면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군 보안 규정입니다.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요? 처음 와보는데. 모르셨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정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대위님, 제가 정말 멀리서 왔어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버스 3번 갈아타고 왔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손자 백서진이가 여기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도시락도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품에 안고 있던 도시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신태열 대위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사람이 아닌 귀찮은 장애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위님, 제발요. 이 도시락만이라도 서진이에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들어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태열 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안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려고요? 그때 신태열 대위는 코를 찡그리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냄새가 좀. 이런 상태로 부대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먼 길 오시면서 씻지도 않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여행으로 땀에 젖은 자신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어르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신태열 대위는 일어서서 할머니를 밖으로 나가라는 듯이 거칠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다른 사람들 업무에 방해됩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하고 오시든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 꼭 안고 있던 도시락이 그의 무심하고 거친 손짓에 밀려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쿵 소리와 함께 도시락통이 바닥에 부딪혔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태열 대위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참 지저분하게 됐네요. 이걸 누가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마치 할머니가 일부러 음식을 쏟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갈비찜, 직접 담근 김치, 예쁘게 무친 나물들, 그리고 따뜻한 밥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닥에 엎어졌는데도 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닥에 흩어진 것입니다. 갈비찜의 진한 국물이 아스팔트 위에 퍼져나가며 흙먼지와 섞였습니다. 윤기나던 갈비고기들이 더러운 땅 위에 뒹굴었고 예쁘게 썬 당근 고명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는 빨간 양념과 함께 바닥에 널브러졌고 하얀 밥알들은 먼지와 뒤섞여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실수했네요. 신태열 대위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한 번 더 사과했지만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치우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더러워진 음식들을 다시 담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갈비고기는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밥은 아스팔트 위에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김치는 양념이 흘러내려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조각을 주워 담아보려 했지만 곧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손자에게 이런 더러워진 음식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할머니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빈 도시락통을 주워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부대 입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의 흔적들이 아직도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진 음식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감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실망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버스, 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할머니가 왜 우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하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특히 서진이와 승우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8시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아들 백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전화를 걸지 않으려고 했지만 평소 면회를 다녀오면 항상 전화를 하던 습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승우야, 안녕하냐? 어머니, 늦으셨네요. 오늘 서진이 면회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응, 다녀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어딘가 힘이 없고 떨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백승우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군의 최고 수뇌부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 한 가지 결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톤 하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어떻게 지내던가요? 많이 컸나요? 백승우는 평소보다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손자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밝아지고 생기가 돌았는데 오늘은 왠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지내더라. 키도 좀 큰 것 같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고.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서진이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잘 전해드렸어요? 백승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응, 그래. 갈비찜 해줬더니 좋아하더라.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백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모든 감정과 상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기쁠 때, 슬플 때, 걱정할 때, 아플 때의 목소리 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슬픔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멀리 다녀오느라 몸이 좀 힘들어. 할머니는 여전히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응,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일찍 자려고. 할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백승우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지켜본 아들의 직감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면회를 다녀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더 추궁해서 괴롭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백승우는 조만석 원사를 불렀습니다. 조만석 원사는 합참의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임부사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백승우의 가장 믿을 만한 정보 수집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전국의 모든 부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필요하면 어떤 정보든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사, 급한 일이 있어. 오늘 서해 최전방 부대에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다녀오셨는데 뭔가 이상해. 바로 확인해봐. 백승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조만석 원사는 의장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면회 진행 과정, 특이사항, 그리고 관련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보고해. 조만석 원사는 즉시 해당 부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보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오늘 면회객이 없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면회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부대에서는 면회객이 없었다고 하니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봐. 강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면회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부대에 방문했는지. 두 번째 확인에서도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면회 신청 기록도 없고 면회가 진행된 기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만석 원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당 부대의 주임 원사인 서기남 원사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서기남 원사는 부대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서기남 원사 합참에서 확인하는 건데 혹시 오늘 노인 면회객이 부대에 왔었나? 조만석 원사의 질문에 서기남 원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실 서기남 원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손자 면회를 위해 찾아왔지만 사전 신청이 없어서 면회가 거부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CCTV 영상이 있나? 조만석 원사의 질문에 서기남 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공개하는 것이 부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남 원사는 양심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위병소 CCTV에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영상을 확보해서 합참으로 전송해줘. 이건 의장님 직접 지시야. 조만석 원사의 말에 서기남 원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조만석 원사는 충격적인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할머니가 도시락을 품에 안고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 신태열 대위가 차갑게 거절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음식이 쏟아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석 원사는 이 영상을 보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왜 어머니가 이 일을 숨기려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만석 원사는 즉시 백승우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승우는 영상을 보는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부대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승우는 영상을 다 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해당 부대로 출동한다. 헬기 준비해. 다음 날 오전 9시 서해 최전방 부대 상공에 거대한 헬리콥터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갑작스러운 헬기 착륙 소음에 당황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었고 정기적인 방문 일정에도 없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합참 전용 헬기 해치가 부대 내 헬기장에 착륙하자 모든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별 4개를 단 백승우 합참의장이 나타나자 부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노상진 군단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은 사전 통보 없는 의장의 급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오신 것인지,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특히 신태열 대위는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백승우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조만석 원사와 함께 곧바로 부대 지휘부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부대 간부들은 그런 의장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긴장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 연병장 집합, 백승우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군 최고 수뇌부의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대 내 확성기를 통해 집합 명령이 전파되자 모든 장병들이 연병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 부대 업무를 보던 간부들, 심지어 취사병들까지 모든 인원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연병장에는 300여 명의 부대원들이 대열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노상진 군단장과 신태열 대위를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앞줄에 섰고 병사들이 그 뒤를 따라 정렬했습니다. 백서진도 다른 병사들과 함께 대열에 서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백승우는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백승우는 준비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연병장 한쪽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습니다. 혹시 새로운 훈련 영상인가 아니면 안보 교육 자료인가 하는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백승우는 조만석 원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스크린에 어제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위병소 앞의 모습이 나타나자 장병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부대 모습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노인의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도시락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위병소로 다가가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이 영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할머니와 신태열 대위의 대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 신태열 대위가 차갑게 거절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음식이 쏟아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백서진은 자신의 할머니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장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를 둔 병사들은 자신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백승우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어르신은 제 어머니입니다. 백승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참의장의 어머니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백서진은 그 순간 자신의 할머니이자 삼촌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계급 때문이 아닙니다. 백승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니, 할머니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국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승우는 신태열 대위를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태열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태열 대위, 당신의 행동은 군인의 품위를 실추시켰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즉시 격오지로 전출 조치하며 계급 강등 처분합니다. 백승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노상진 군단장도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노상진 군단장, 당신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즉시 보직 해임하며 군 검찰에 회부합니다. 군단장까지 처벌받는 상황에 연병장의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백승우는 연병장을 떠나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죄책감과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서진이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백서진은 자책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백승우는 조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할머니도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하신 거야. 앞으로 더 당당하고 멋진 군인이 되어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백승우의 따뜻한 위로에 백서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면회실에서는 특별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부대 취사병들이 할머니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정성껏 만든 돼지 갈비찜이었습니다. 어제 바닥에 쏟아졌던 그 갈비찜을 다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백승우, 그리고 백서진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어제의 일로 많이 속상했지만 아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며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승우야, 너무 큰일을 저질렀구나. 괜찮을까? 어머니,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늦어서 죄송해요. 백승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서진이가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고.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서진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갈비찜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제 바닥에 쏟아졌던 그 갈비찜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그 순간의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나 권력의 남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의 본분을 되찾고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는 위대한 복원의 기록이었습니다. 갈비찜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과 별 4개의 정의로운 심판이 만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군인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